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의 침략, 임진전에 일어났던 외놈들의 침략이었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는 지난 시간 잠깐 설명했었던 끝에서 잠깐 말했었던 명나라가 약해지게 되면서 여진족이 성장을 했다 그랬죠. 그 여진족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후금을 세우고 청나라가 돼서 조선 땅에 쳐들어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80쪽, 180쪽을 한번 펴봅시다. 자,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중립외교를 꾀하다. 자, 외란 후 실시한 복구 정책. 선조의 뒤를 이어 북인의 지지로 왕위에 오른 광해군. 자, 북인이 뭐야, 여러분? 자, 조선에서는 자,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사림이 여러 가지 정당, 붕당이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붕당이 서인이 있었고 또 하나가 동인이 있었잖아? 자, 이 동인 같은 경우는 또 후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자, 북인, 강경한 정책을 추구하는 북인과 조금은 유화된 정책을 추구하는 남인. 이렇게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강경한 정책을 추구했던 이 북인이 밀었던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었단 말이야.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서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광해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냐? 자, 선조가 있었죠? 네, 잠시만. 자, 선조가 있었어. 선조가 있었는데, 선조는 정식 왕비로부터 아들들을 두지 않았어. 대신에, 누구? 후궁이 있었다는 것이 후궁. 정식 왕비는 아니고 후궁, 첩이야. 이 첩 사이에서 여러 명의 왕자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어? 임해군이 있었고, 두 번째가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도, 누가 원래 왕이 돼야 돼. 이 임해군이 장자로서 왕이 돼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임해군은 도망가기 바쁘다가 일본에 포로로 잡히게 돼. 또한 임해군 같은 경우는 원래 성질도 포악하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신하들이. 대신에 광해군 같은 경우는 아주 사람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났었지. 게다가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해군도 자, 포로로 잡히게 되고, 선조 같은 경우는 자, 한양 땅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잖아. 근데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둘째 아들이었던 이 광해군한테 세자 자리 책봉을 하게 되고, 광해군한테 뒤를 맡기게 돼. 아들아,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을 갈게. 하지만 아들인 너는 세자로서 여기서 머물면서 조선에 남아있는 군대들을 이끌어라. 일본에 맞서 싸워라 하는 거야. 그래서 분조라 그래. 분조. 조정을 둘로 나눴다는 거야. 선조가 이쪽으로 피난했고 밑에 있는 나머지는 광해군이 이끌었다는 것이. 이렇게 분조를 이끌게 되면서 광해군은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 이 광해군을 엄청나게 좋아하겠지. 우리 세자저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망 안 가셨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셨네.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는 외란을 거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자, 근데 대신에 전쟁이 끝나고서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나쁜 왕으로 아주 낙인 찍혔지. 그러니까 인기는 엄청나게 없어. 맨날 욕바지야. 근데 대신에 광해군, 자기가 세자로 책봉을 했던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인기가 완전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조 같은 경우는 광해군을 좋아하지 않았어. 자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자, 아까 광해군 같은 경우는 정식 왕비로부터 나온 아들이 아니라 그랬지. 후궁, 첩으로부터 나온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선조가 또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하네. 정식 왕비를 주게 돼. 그 왕비가 누구야? 임목대비라는 사람이야. 임목대비인데, 자, 임목대비로부터 어떻게 돼?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늦둥이를 낳는 거야, 늦둥이. 이 늦둥이가 누구야?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영창대군의 늦둥이가 나왔어. 자, 그러니까 광해군도 위기에 빠지는 거야. 왜? 정식 왕비로부터 낳은 적자. 아주 정통성이 강한 왕이야. 강한 아들이 태어난 거야. 광해군 같은 경우는 정식 왕비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고, 게다가 장남도 아니었고, 둘째였단 말이야. 차자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조 같은 경우도 광해군을 세자에서 쫓아내고 싶어 하고, 누구를? 이 영창대군을 세자에 앉히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한테 밑밥도 깔고, 계속해서. 영창대군이 낫지 않겠냐? 정통성이 있는데, 광해군 별로지 않냐? 하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광해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세자 자리를 언제 뺏길지 몰라. 근데 하늘이 도와주는 거지. 누가? 선조가 하늘로 떠나게 돼. 죽게 되는 거야. 선조가 떠나니까 영창대군은 아직 세자로 임명이 되지도 못했지. 빼앗을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광해군은 천만다행으로 왕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된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자, 전쟁을 통해서 피폐해진 조선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토지 대장을 정리하고 호적도 새로 정비해. 왜? 일단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될 거 아니야. 나라 재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회복을 하게 되고 또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고자 이 당시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 허준. 허준이라는 사람한테 책을 펴내게 돼서 동의보감. 우리 조선 땅의 실정에 맞는 의학서를 쓰게 돼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역시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백성과 함께 싸웠던 광해군답게 조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광해군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되죠. 자,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외교 정책과 관해서였어. 자, 광해군 집권 당시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렇지.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강성해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강성해진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이라고 나라를 세우게 돼. 왜 후금이야? 기존에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 있었죠? 고려시대 때 금나라 있었잖아. 그 금나라는 명했지만 이때 여진족이 다시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후에 세운 금나라라 그래서 후금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후금은 약해진 명나라를 침략을 하고 중국 본토를 점령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자, 이때 조선은 아주 어떻게 선택의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 자, 명나라는 어때? 조선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버이와 같은 나라야. 그리고 위기에 빠졌던 우리 조선을 구해준 은인과 같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아주 엄청난 은인이란 말이야. 근데 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란 말이야.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야. 근데 지는 태양인 명나라를 돕자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후금의 복수가 두려운 거지. 근데 이때 조선에서 친아들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당연히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고 했어. 당시 집권하고 있던 세력들 같은 건 뭐야? 다 성리학자잖아, 성리학. 유교 성리학에서 항상 추구하는 게 뭐야? 응? 효, 충, 예, 인의, 예지,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바로 인지상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지연들, 명나라, 우리 어버이 같은 명나라를 도와줘야 된다고 했던 것이. 근데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자, 광해군은 똘똘했던 거지. 자, 강성해진 여진과 쇠퇴하고 있는 명나라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펼치는 거야? 중립 외교를 펼치는 거야. 명나라를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후환이 두려운 거지. 여진족이 너네 왜 명나라 도와줬어? 한번 뜨거운 맛 좀 볼래? 이게 두려웠던 거지. 그러니까 광해군이 선택했던 건 뭐야?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은 하되 가서 전세를 관망을 하다가 항복을 하고서 돌아와서 여진족이 세운 후금의 화를 돋구지 않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당연히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림의 의견에 의해서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근데 보낸 군대 같은 경우는 이 후금과 싸우질 않아. 계속해서 대치만 하게 돼. 대치를 하다가 우리가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당시 파견된 이 조선의 장군은 후금한테 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 야, 우리 너희랑 어쩔 수 없이밖에 싸우려고 온 거 아니야. 너네도 알지? 우리 명나라한테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명나라 은혜를 갚긴 해야 되고 또 안 갚자니 우리 성리학 유교 국가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너희랑 싸우고 싶지 않아. 너희 센 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 항복할게. 싸우지 마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도 좀 생각해줘. 우리 곤란한 입장을 생각해줘. 명나라의 어버이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을 좀 생각해달라 하는 거야. 그래서 후금도 그래. 너희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알았으니까 가가지고 광해군한테 잘 지금처럼 하라 그래. 하는 것이. 근데 조선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어버이와 같은 우리 명나라를 도와주러 보낸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돌아오느냐? 아니 어떻게 오랑캐랑 항복을 하고서 돌아와? 난리가 난 것이. 광해군은 아주 성토하는 목소리로 조정이 가득 찹니다. 광해군의 이런 외교정책, 중립외교정책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이걸 통해서 후금의 화도 돋구지 않고 명나라한테도 자신들이 우리는 싸우러 갔는데 쟤네가 너무 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서 명분도 내세울 수 있었단 말이야. 아주 좋은 외교정책이었었는데 신하들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이제 신하들의 욕을 먹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제 광해군의 실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어떤 거냐? 자, 하다가 서인이 적자인 누구를 지지해? 영창대군을 지지해. 아까 전에 말했었죠. 자, 늙은 선조가 늦둥이를 얻었지 누구한테? 임목대비한테 영창대군을 얻었었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중립외교를 펼치는 이제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신하들은.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러니까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롭게 누구? 정통성 있는 이 영창대군을 지지해서 이 영창대군을 왕이 앉혀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를 알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광해군 같은 경우가 영창대군을 죽여버립니다. 엄마는 다르지만 그래도 자기의 동생인데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새엄마죠.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서 내쫓게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폐모살제. 엄마를 폐하고 자 동생을 죽였다. 아우를 죽였다 해서 폐모살제라 그러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당시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영리를 건드린 거였어. 왜? 성리학 유교국가였었는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해서 내쫓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중립외교도 문제가 되었었지만 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한 게 결정타가 되어가지고 신하들은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정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제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인조, 새로운 왕족을 끌어들여서 인조를 왕위로 추대하는 게 바로 인조반정, 1124년. 그래서 광해군 같은 경우는 중립외교와 이런 영창대군을 죽이고 자기 새엄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킨 폐모살제로 인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내쫓기게 되고 새로운 왕 인조가 왕이 오르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 자, 광해군 왕인데 광해군은 이름이 독특하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왕들은 다 어때? 뭐로 끝났어? 조 아니면 종으로 끝났단 말이야. 종으로 끝났었는데 광해군은 군으로 끝나. 군은 뭐냐면 왕자 신분을 군이라고 한단 말이야. 즉 광해군은 조선에서 왕으로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야. 이렇게 왕으로서 인정 안 한 사람이 두 명 있었죠. 하나가 연산군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광해군입니다. 이들은 왕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쿠데타에 의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이런 대군 신분으로서 기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조선에서는 여러분 사관들에 의해서 조선왕조실록이 쓰여졌었죠. 그래서 왕이 죽게 되면은 태조실록, 태종실록, 태종실록 이렇게 쓰여지는데 광해군과 연산군은 이런 실록이 아니라 일기로 광해군 일기, 연산군 일기 이렇게 한층 격이 낮춰지게 돼서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광해군이 내쫓고 인조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새롭게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밑에 보면 광해군의 외교정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한번 보면은 광해군이 어떠한 선택을 했었고 이 외교정책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당시 밑에 있었던 신하들에 의해서는 신하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열린 생각. 당시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면 이 광해군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네이버 폼에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네이버 폼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한번 자세하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181쪽 호랑가 북벌운동. 자, 이제 광해군이 물러나고 새롭게 인조가 왕에 오른 그 조선입니다. 보자. 자, 인조반정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서인은 어떻게 당연히 외교정책이 바뀌게 돼. 그 이전에 조선의 외교정책은 뭐였어? 광해군 때 중립외교정책. 두 나라 어느 사이에 계속 발을 걸치고 있는 거지. 어느 한 나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광해군이 죽기도 하니까 중립외교는 폐기가 되고 새롭게 어떻게 친명 배금. 자,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배척한다는 거지.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를 누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지. 후금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야, 너네 저번에 우리가 봐주고 해서 너 입장은 생각해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배신을 해? 너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거지. 자, 그런 와중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조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 이괄의 난이라는 게 발생을 해. 엄청난 겁니다. 이괄의 난이는 뭐냐면 자, 인조반정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인조의 정권이 수립이 되죠. 근데 이때 인조가 왕이 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은 공신으로 임명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수많은 공신이 임명이 됐는데 이때 이괄 같은 경우는 자신은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에 임명이 되는 거야. 한층 격이 떨어지는 공신이 된 거지.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가득했던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2등 공신이야? 난 1등 공신이 됐는데 내가 인조가 왕이 되는데 얼마나 활약을 했는데 하면서 난을 일으키는 거야. 난을 일으켜서 얼마나 컸냐면은 이괄은 당시 변방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변방을 지키려면 어때? 군대가 아주 정예병들이 지키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정예병을 이끌고서 수도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은 이를 막아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당시 왕은 인조는 도망을 가게 돼. 또 한양 땅을 비우고서 도망을 가게 돼. 그래서 한양까지 점령을 했었는데 이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때 다시 전열을 다듬은 조선군이 반격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 이괄의 난은 실패로 끝나가게 돼. 근데 이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게 문제였다는 거야. 이괄의 난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옆에 나와 있죠. 자, 인조방정 당시 공신이었던 이괄이 이 공신 책봉에 불만을 갖고 난을 일으켰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괄의 난이 실패를 하게 되고서 이 이괄의 난 패잔병들이 어떻게 돼?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게 돼? 여진족에서 후금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서 이 조선의 정보를 낱낱이하게 다 일러바치는 거야. 야, 지금 조선 땅에서는 이괄의 난이 발생을 해가지고 조선 땅이 아주 촉토화됐어. 조선 군대들 다 완전히 망했어. 서로 싸우기 바빠가지고 다 죽었어. 지금 쳐들어가면 막기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조선을 침략을 하는 것이. 때마침 잘 됐다 해서 혼내주러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정묘년에 1627년 정묘년에 오랑캐 놈들이 난을 일으켰다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관군과 백성 의병들은 자 당시 조선이 초토화되고서 싸우기 어렵긴 했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여진족 후금의 침략을 막아내기는 해. 정말 죽고 살기 아니라 싸우는 거야. 자, 그러면서 후금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선의 반격이 좀 거세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후금 같은 경우는 주적이 누구였어? 조선이 아니었단 말이야. 누구? 바로 중국 본토의 명나라였단 말이야. 명나라랑 중국 본토를 두고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이었어. 자, 근데 후금이 조선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명나라가 후금을 치게 되면은 막아내기 어려우니까 이때 후금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알았어. 우리가 일단은 봐줄게. 해서 화해하자. 해서 형제관계를 맺자. 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형제관계에서 형은 누구야? 후금이 형이고 조선은 동생, 아우가 되는 거지. 조선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싸우기 어렵다 보니까 이 후금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관계를 맺고 돼서 후금은 명나라랑 다시 싸우기 위해서 돌아가게 돼. 그래서 정묘호란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자, 그 뒤에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 이후에 후금 같은 경우에 명나라랑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후금이 더욱더 세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청이라고 새로운 나라를 또다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돼. 청나라로.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고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뭘 요구하느냐? 조선 땅에 그렇지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제 후금 청나라는 명나라가 두렵지가 않아. 이제 조선 거의 다 죽었어. 조선만 그냥 정복하면 돼. 해서 뭘 하는 거야? 한 번에 기회를 주는 거지. 야, 우리 형제 관계 맺었잖아. 이제는 우리 군신 관계 맺자. 우리를 이제 군조, 너네 명나라를 이제 버리고 우리를 받들어 모셔라 하는 것이. 너네 신하가 돼가지고. 근데 조선, 성리학 꼰대 국가였던 조선은 당연히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엄청난 화가 나게 되고, 이때는 직접 청나라 황제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을 해. 그게 바로 병자호란. 1636년 병자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해서 병자호란이야. 자, 강성해진 청나라 군대를 조선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내려오게 돼.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또 난리가 난 거야. 한양에 있었던 인조 같은 경우 또다시 도망을 가게 돼. 누가 생각나? 그렇지. 임진왜란한테 선조가 생각나지? 근데 인조는 이때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냐면, 그렇지. 강화도. 왜? 여진족이잖아. 자, 여진족. 우리 기억나죠?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아니, 여진족이 아니라,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조정이 어디로 도망을 갔어? 그렇지. 강화도로 도망을 갔지. 왜? 오랑캐. 이 김화병의 주병인 오랑캐들은 해전에 가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난을 갔잖아. 자, 인조도 마찬가지야.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해. 자, 그래서 먼저 왕자들이랑 신하들을 먼저 강화도로 피난을 보내고 나서 자기도 준비가 되는 대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떠나지. 근데 청태종이 너무나 빠르게 내려오는 거야. 정말 파죽지세로 내려옵니다. 오로지 한양만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강화도로 도망가기 늦어진 것이. 도망가는 와중에 잡혀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강화도로는 가지 못하고 이제 한양 밑에 있었던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김해병을 앞세운 청해 공격에 밀려 이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 자, 한편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남한산성에서도 또 조정은 둘로 나눠져. 아주 이 꼰대 국가의 문제점이야. 어떻게 돼? 정말 이제 또다시 청태종이 직접 내려와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항복하고서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런 신하들을 또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당연히 뭐야? 우리들 입장에서 어때? 싸워야 되는가? 패배가 바로 눈앞인데 싸워봤자 질 게 뻔한데. 내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도 있을 거야. 근데 조선에서는 둘로 나눠져가지고 싸웠다. 주전파, 척화파 해가지고 싸우자.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랑 항복하라 하냐? 싸워야 된다. 화해하자. 화해파,
주화파. 화해하고 후모를 도모해야 된다. 일단은 항복을 하고 나서 힘을 길러서 그때 다시 싸우자 라고 주장하는 거지. 근데 누가 당연히 이기는 거야? 주전파. 싸우자는 측이 승리를 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남한산성에서 계속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산성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어때? 산성에 먹을 게 있겠어? 충분히?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추운 겨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0여일을 버티다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자, 조선은 남한산성에서 화해를 반대하는 척화파의 주장대로 청해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40여일이 지나고 추운 겨울날 먹을 것도 없고 군대 병사들도 다 지쳐 쓰러지고 나니까 결국은 주화파의 주장대로 청해 항복을 하고 삼전도에 당시 왕이었던 인조가 나가가지고 머리를 3번 절하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 3번 조아리는 땅에 받는 그런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고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명나라는 조선에 없는 거야. 자, 밑에 보면은 싸울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해서 당시 두 집단의 의견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있어? 주화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싸우지 말고 항복을 하자는 거야. 자, 지금은 힘이 부족하니까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 최명길의 주화파. 이에 반대로 척화파 윤집. 명은 우리 부모의 나라야. 어떻게 그 명나라를 배신을 하고 저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느냐?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 꼰대지, 엄청 꼰대. 척화파. 그래서 이 둘의 입장을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보고, 자, 당신이 당시에 관리했다면 어떤 주장을 했을지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 항복을 했다는 것까지 배웠어. 자, 그럼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교과서는 뒤로 넘어가서 182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차례에 걸친 호란은 비록 짧은 기간에 끝이 났지만 이걸 통해서 조선은 엄청나게 또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또한 항복을 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항복하고 돌아가면서 청나라는 어떻게 조선의 왕자들과 신하, 백성들을 청나라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해마다 많은 양의 조공을 바쳐야 되지. 그러면 이때 끌려갔던 왕자가 누구냐면 2명의 왕자들이 있지. 한 명이 누구야? 당시 세자였던 소현세자고, 그리고 둘째였던 복림대군. 복림대군이 이제 인질로서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 자, 한편 조선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얼마나 오랑캐였어. 여진족 교린 정책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당근과 채찍해가지고 말 잘 들으면 오냐오냐 해주고 말 안 들으면 가서 때려주던 놈들이었는데 그 오랑캐한테, 배워먹지도 못한 오랑캐한테 패배하니까 어떻게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것이. 그래서 효종 때에는 청을 정벌하여 치우고 싶자는 북벌운동이 일어난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스토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왕이었던 누가? 인조가 있었죠? 자, 인조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느냐?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효종인데, 자, 효종은 누가 될까? 자, 여기서 봤을 때 세자가 누구였죠? 소현세자가 세자였지. 그럼 당연히 인조가 죽은 다음에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아니었다는 거야. 누가 왕위에 올랐다는 거야? 그렇지,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라서 효종이 됐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 복림대군. 근데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청나라로 가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랑캐 청나라가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명나라를 몰아내고 중국 본토를 지배를 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청나라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청나라 대신들과 청나라 왕족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배우게 돼, 공부하게 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러한 이유로 나라가 세졌었구나, 우리보다 뛰어난,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훨씬 많구나, 우리가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장차 조선으로 후에 돌아가서 왕이 되면은 이 청나라의 뛰어난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조선도 강해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를 누가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인조와 그리고 복수심에 못하고 있었던 신하들은 이 소현세자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아주 안이 곱게 보는 것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인 인조가 청나라 황제한테 가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었는데 그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 놈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칭찬을 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후에 이들이 청나라에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조선아, 너희 소현세자 넘버원이다. 너무 뛰어난 사람이야. 세자가 왕이 되면 너희도 분명히 아주 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우리가 인정해. 소현세자 칭찬한다. 엄청난 칭찬을 해주지. 근데 조선에서는 소현세자를 반기지 않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는데 청나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잘 지낼 수가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현세자가 병들어가지고 조선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돼. 그러니까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근데 복림대군은 소현세자와 다르게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원수, 복수를 내가 꼭 하고야 말겠다 해서 왕이 된 복림대군 효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청을 정벌해서 치우고 싶지 않은 북벌운동을 하게 됩니다. 북벌, 북쪽을 벌한다. 청나라를 벌하겠다 해서 신하들, 성시열이를 대표되는 신하들과 함께 군대를 양성을 하고 성과 무기를 정비해서 북벌을 준비를 해. 근데 이거는 뭐야? 허황된 꿈이었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만은 거창한 거야. 북벌을 꼭 해서 아버지 원수를 갖겠다고 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어때? 중국,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를 장악한 엄청나게 큰 나라였단 말이야. 게임이 되지가 않아. 허황된 꿈이었다는 것이. 강성의 청을 정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야. 그렇지. 또한 전쟁, 병자호란 정묘호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백성들 죽었고 엄청난 수에 죽었고 포로 잡혀갔고 땅도 다 황폐가 됐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북벌 준비한다고 해서 백성들 불러다가 군사훈련 시키고 쌀 걷어가고 하면 당연히 백성들은 싫어하겠죠. 원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도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벌운동은 흐지부지 추진력을 잃게 되고 실행되지 않는 거지. 자, 이렇게 북벌운동을 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자, 북벌과 대립돼서 또 하나 새로운 주장이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북학이라는 거야. 자, 북벌은 뭐야? 북쪽을 벌하자는 거였지. 북학은 뭐냐? 북쪽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배우자는 거야. 자, 청나라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욕했던 소현세자는 그렇게 욕했잖아.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청나라의 뛰어난 문물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선진국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서 청나라랑 교류가 더욱더 많아지다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정말 얘네가 센 나라가 맞구나.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훨씬 많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의 뛰어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바로 북학운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북벌에 있었던 조선에서 북학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자,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추가로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자, 북벌운동은 실패를 했지만 이 북벌운동 때 북벌을 하기 위해서 효종이 주력으로 강하게 키웠던 부대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조총부대였어. 조총을 주 무기로 해가지고 조총부대를 아주 뛰어난 정예병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북벌을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때 효종 때 러시아. 자, 러시아는 여기 있죠. 러시아. 그리고 이건 청나라였어. 근데 러시아가 점점 세지게 되면서 청나라랑 서로 대립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어. 근데 청나라가 러시아를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조선에 요청을 하는 거지. 야, 너희 조총부대 새롭게 만들었다며? 그 부대 엄청 세다는데 한번 보내서 우리 좀 도와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은 신하죠? 신하된 입장으로서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조총부대를 보내가지고 이 러시아랑 싸우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나선정벌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나선정벌. 나선은 뭐냐면 당시 러시아를 한자로 하면은 나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했다 해서 나선정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병자호란, 정모호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임진왜란 당시 1590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행주대첩을 지휘해 승리를 했어? 정답은 X죠. 자, 행주대첩 누구야? 권율이지? 이순신은 뭐야? 해전이잖아. 대표적으로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량대첩, 노량대첩 있었고. 자, 두 번째 문제. 광해군은 전후 복구 정책을 시하고 자,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다. 정답은 O. 맞아.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과 진은해인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통해서 신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두 차례의 호란,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하였다. 그렇지.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뒤를 이은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죠.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효종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복수, 조선의 복수를 하겠다 해서 북벌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정답은 O. 자, 밑에 옆에 문제. 자, 외란과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1592년보 임진왜란 1591년. 자,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고 무슨 외교를 했다? 그치, 중립외교를 폈다. 한편 자, 광해군 같은 경우가 중립외교를 피고 그리고 또한 동생이었던 안충대군을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였던 이목대비를 폐하면서 폐모살제를 통해서 신하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 쿠데타로 쫓겨나게 되고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새롭게 왕이 된 인조는 자, 무슨 정책? 중립외교 정책을 벌이고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다는 거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1627년 정묘호란 이런 친명배금 정책에 반발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형제관계를 맺기로 하고서 후금이 돌아갔지만 1636년 후금이 더욱더 커져서 청나라가 되고 조선에 군신관계를 맺자고 했는데 조선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서 1636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다 모두 수고했고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철저하게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학교에서 봅시다.